오늘은 소설가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건요,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신둥이라는 개를 통해 일제강점하의 비참한 삶 속에서도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순환을 암시하는 한편 휴머니즘을 통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나아가 전해주는 액자식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액자식 구성 방식은 마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 즉 뭐요?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의 줄거리를 볼게요. 액자형 구성이거든요. 액자형 구성이다 보니까 도입 부분이 있어요. 외화 부분이겠죠. 외화 부분이 앞, 뒤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인트로. 도입 부분에서는요, 평안도의 한 산간에 목넘이라는 마을이 있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마을인데 어느 해 갑자기 사람들이 이 마을에 들었다가 떠나가곤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떠도는 사람들, 즉 뭐예요? 만주로 가는 유랑민들이에요. 그들은 이 마을에 들러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부르튼 발을 물로 식히고 빈집에서 새우잠을 자고는 꼭두새벽에 길을 떠난다. 그 중에는 동냥을 해 어린 것과 노부모의 허기를 채우려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기는 있었지만 이내 마을을 떠나갑니다. 자, 이 대목이 왜 하냐면 요것들 때문이에요. 요거는 당시 우리 민족의 무엇을, 어떤 순환사를 보여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떠돌이 개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그 개가 어디서 튀어나왔냐는 거예요, 갑자기. 라고 할 때, 아, 이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의 어떤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내화로 들어가겠습니다. 발단 부분이에요. 어느 날 길을 잃은 한 마리 개가 마을을 찾아온다. 두둥. 흰 털의 개로 목에 난 자국으로 보아서 목줄을 끊고 이리로 든 듯하다. 유랑민 행렬 속에 들었다가 사람도 먹지 못하는 처지, 개에게 먹일 것이 없어 형편 나은 사람이 데려가라고 묶어놓자 줄을 끊고 도망한 것인지도 몰랐고, 추측이죠.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가 주인을 찾아 떠도는 것인지도 몰랐다. 암튼 간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떠돌이 개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 개를 우리는 흰둥이 내지는 신둥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전개, 지치고 수척한 신둥이는 마을의 큰 주장인 큰 동장과 그의 아우가 운영하는 방앗간에 깃들여 살면서 겨를 핥아먹고 겨우 연명을 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가 큰 동장댁 점둥이와 작은 동장댁, 등장이 아니라 동장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동장댁 바둑이에게 접근하여 먹다 남은 구유통을 핥으며 어렵사리 목숨을 부지한다. 자, 점둥이하고도 그 다음에 바둑이하고도 왜 어쨌거나 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큰 동장이 길을 가다가 신둥이 눈에 푸른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푸른빛이 감도라? 이거 이상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개라고 여기고 고함을 지른다. 밭에서 일하던 김선달이 쫓아갔지만 잡지 못하고 돌아온다. 자, 위기죠. 누구에게 위기야? 자, 큰 동장에게 위기야? 아니죠. 신둥이에게 위기죠. 그러니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후 신둥이는 조심하여 방앗간으로 드나든다. 갓난이 할아버지가 두둥. 자, 여기서 한 인물이 나오네요. 그죠? 조력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방앗간에서 겨를 핥아먹는 신둥이를 보고는 몽둥이를 숨기고 노려보지만 미친 개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을에 개 3마리가 집을 나가 이틀 만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미친 개와 함께 야산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개들을 잡아먹는다. 이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
그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의 누렁이도 끼어 있었지만 입을 다물고 크고 작은 동장내 개들만 보양탕으로 죽게 된다. 한참 동안 보이지 않던 미친 개가, 이때 미친 개라고 하는 건 신둥이를 얘기할 거예요. 방앗간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산으로 간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사람들은 오늘 밤 이 미친 개를 잡기로 하고 밤에 방앗간으로 향한다. 갓난이 할아버지는 미친 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왕따가 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동참을 한다. 그러나 신둥이를 본 갓난이 할아버지는 새끼 뵌 것을 참아 새끼 뵀군요 하는 생각이 든다. 때려라!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신둥이는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쓴다. 갓난이 할아버지의 느슨한 종아리 곁을 새어나간다. 이 갓난이 할아버지가 실수한 거야? 실수했다기보다는 새끼 뵌 것을 참아 어떻게 죽여 하면서 어떤 틈을 준 거죠. 틈을 줘서 도망갈 수 있게 여지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말, 이런 일이 있은 뒤 한 달쯤 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신둥이 새끼들을 발견한다. 누가? 갓난이 할아버지가. 그 속에 검둥이, 바둑이, 누렁이가 섞여 있다. 자, 이걸 알죠? 이제 큰 동장댁, 작은 동장댁, 그 다음에 갓난이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다. 그 갓난이 할아버지는 남몰래 새끼를 안하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마을에서 자라는 개들은 모두 신둥이의 증손자 아니면 고손자가 된다. 이 마을이 개판이 됐네. 신둥이는 물론 새끼를 낳은 그 해 첫 겨울 사냥꾼에게 죽는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은 에필로그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것은 나는 이제 서술자가 되겠죠. 중학교 시절 외가인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다 라고 함으로써 마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듯한 느낌적인 느낌, 즉 신뢰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외부 이야기는요. 나라고 했잖아요. 1인칭 시점이고요. 주제는 크게 두 개.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생명에 대한 외경감. 이 두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서사 구조는요. 액자형 구성이고요. 그 액자형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액자형 구성, 액자식 구성이란 무엇인가? 액자식 구성은요, 이야기 속에 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짧은 내부 이야기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바깥 이야기가 이렇게 틀로 이렇게 있는 거죠. 틀로 이렇게 바깥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내부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강아지니까 이게 강아지를 이게 신둥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쪽을 바깥 이야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걸 안에 해당하는 요거를 이제는 안 이야기, 내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설 형식은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서술자의 시점을 배치함으로써 전지적 소설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을 왜 이런 액자형 구성으로 취했을까?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외화가 도입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한 액자 속에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 액자 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전체 줄거리로 봤을 땐 도입부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이야기, 신둥이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하고 3번 섞으면 4번도 되겠네요. 또한 이러한 액자는 내부 이야기의 근원을 제시하고 왜 내부 이야기가 진술되는가라는 목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액자,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와의 거리를 발생시키면서 어떤 그럴듯함, 개연성을 증진시킬 때 요것도 챙길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뛰어난 예술적 효과를 갖는다. 마지막에 가서 이 이야기는 내가 외가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부 이야기에 개연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 이것은 내가 중학교 2, 3년 시절 여름방학 때 내 외가가 있는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때 갓난이 할아버지와 김선달과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 일손을 쉬며 와 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던 끝에 한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끝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자기네 집에 기르는 개가 그 신등이의 증손녀라는 말과 원체 종자가 좋아서 지금 목넘이 마을에서 기르는 개라는 개는 모두 다 이 신등이의 증손자가 아니면 고손자라고 했다라고 함으로써 진짜 있었던 듯한 개연성 또는 신뢰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 끝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다시 나 1인칭인 나가서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자가 좋아 일제강점기 때 유랑민이 버리고 간 기타 등등으로 보았을 때 당시 우리 민족의 처지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민족도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분열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한 핏줄 한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설화체 문장을 통한 전달 방식을 통해 객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설화체 문장은 또 뭐야? 그러면 여기도 설화적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죠? 요건 뭔가? 자, 그 설화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먼저 좀 전에 봤던 것과 연결시켜서 알레고리부터 먼저 볼게요. 알레고리라는 건 우의성이거든요. 원래 알레고리는 다르게 말하다 알레고리아에서 나온 것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이야기 유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요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거예요. 여기서 어떤 대목을 보냐면 원체 종자가 좋아서 자 전부 다 거의 다 증손이 아니면 고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전반부는 개와 갓난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작가가 화자가 되는 이원적 구성을 보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삶을 떠돌이게 신둥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후반부에서 주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해방 직후 한민족이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분열된 상태를 얘기한다. 그러나 결국은 한 핏줄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면면이 이어오는 생명력의 존재 방식이며 이 존재 방식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다는 것을 이런 이중적 구성을 통해서 알레고리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체는 설화체라고 써요. 설화체가 뭐냐? 라고 하면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갓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검둥이가 저라는 것은 며칠 동안 숙회구실을 하고 돌아온 탓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큰동장은 벌쩍 뛰며 그 미친가이 하고 그럼 더구나 안 된다고 어서 올가미를 씌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큰동장은 혼잣말처럼 마침 초복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복놀이 겸 잘됐다라고 말하곤 했다. 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어떤 큰 따옴표를 주면서 어떤 극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옛날 얘기하듯이 쭉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며칠 동안 숙회구실하고 돌아온 탓이야. 큰 따옴표 있어야겠지. 그 미친가이하고 그럼 더 안 되지. 이것도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큰 따옴표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설화체 문장이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라는 거죠. 이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서 묘사와 대화를 절제하고 이야기체로 서술함으로써 마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화체 문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화체 문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황순원의 소설 목넘이 마을의 개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